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나의 나라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약 5,17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5천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호 박사님 그리고 양선희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글로벌 다문화연구원에 있는 송영호입니다. 국제이주와 다문화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의 그런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선생님. 네, 서울 토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양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입학식이 사라진 초등학교 이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저 정도야? 라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놀랐죠. 심각성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 학교의 경우도 지금 입학생이 줄고 있어서 예전에는 학년당 학급 수가 7, 8개였던 반면에 현재는 4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교생이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인구 감소를 너무나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국 초등학교 그 입학생 수를 한번 보시면요.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등학교 그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요. 전국적으로 150곳이 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고요. 이대로면 2027년에는 30만 명 선도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년 대비 0.05명 감소를 해서 사상 처음으로 0.65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합계 출산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짚어보죠.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게 합계 출산율인데 그게 0.65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0.82명이었는데 0.65명으로 1년도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또 내려앉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양 선생님? 네, 사실 아이를 낳기 이전에 요즘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그런 것도 같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혼인 건수가 40%나 감소한 걸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부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들마저도 양육비, 교육비,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거죠. 네. 그리고 늘어나는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출산하면서 생기는 여성의 경력 단절도 문제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어느 한쪽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아이 낳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4년인데요. 아직 아이를 생각은 하지만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그렇죠. 네. 이게 경력 단절이 될 거고 그 기간 동안 그럼 나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이를 낳기 싫은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송영호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고 취업하면 결혼하고 또 분가하고 출산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일자리의 이행이 지체되면서 불안정한 삶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 출산들을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비싸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혼한 나이도 늦어진 것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혼부부한테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왜 아이를 안 낳니? 네. 그러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 여건에 포함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을까? 어떤 정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근데 정말 문제인 게요. 2020년을 기점으로 출생자 수보다 이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출생아 수는 뚝 떨어지고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해서 그래프가 교차되는 상황, 뭐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3년째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까요? 조금 과장하면 말 그대로 소멸이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뉴욕타임스에서 그러면 한국 저출생 실태가 뉴욕 흑사병이 창궐하던 인구 가운데 14세기 유럽 중세보다 많이 그 중세가 심각하다고 하고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인구 변화와 관련된 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지방대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버금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역의 입시 인구들이 자연 감소를 했고 지방 거주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고령화 공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을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사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지역 소멸입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자체 자체가 단 한 곳도 네.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에서 2047년에 157곳, 2117년에 22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시골이나 소도시에 가보면 젊은이들 또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65세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이나 청년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송 예. 박사님. 그렇죠. 예, 피부양 인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피부양 인구다 보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에 있어서의 인재를 잘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경제활 쪽에 활력이 떨어지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뭐 인력난이 심화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그 지역 경제가 멈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인데요.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직접 지원금이 무려 21조 원입니다. 그리고 주거, 일자리 등 간접 지원 정책에 약 27조 원을 썼는데 근데 체감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게 쓰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좋은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잘 않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과 주거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월급 빼고 모두 다 오른다라고 하듯이 소득에 비해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결혼, 출산, 육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많은 비용 때문에 결혼 자체를 주저하기도 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또 아이 한 명을 낳았다 하더라도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 둘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수년간 이 저출생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이 있었고 또 정책 관련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양육하고 보육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분절적이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있어서의 협업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지자체 간에 있어서도의 정책적인 협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이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들이 그렇게 쭉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출산 주요 연령인 MZ 세대의 62.5%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정책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네, 주택 정책만 놓고 봐도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들 근데 지금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으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1월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를 막기 위해서 보육, 주택, 교육 3대 분야 인구 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으로 정해두자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책 일관성 때문에 그런 기조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들쑥날쑥했는데 이것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은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정책이 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애를 낳고 부모가 키울 수 있는 나라. 일회성이 현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도 좋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부모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이제 유연성을 발휘해서 다들 갈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아직도 이제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못 쓰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유연한 휴직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기관 선생님들의 인건비 문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 이것도 늘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의 질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또 무너지는 교권과 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돌볼 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제도가 개편돼야 되고 이부로 더불어서 아이를 돌봐줄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돌봄 시스템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개인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출산율도 반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규범화를 통한 제도, 정책의 뒷받침이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 혹은 언니들을 좀 보면요. 사교육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뭐 학교도 안 갔는데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네. 우습게 나가는 것 같고 또 아이들 영어학원비는 뭐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 한 150만 원은 그냥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죠. 네, 맞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사교육을 정말 많이 시키는데요. 지난해 초중고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총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하고요. 네. 사교육비가 월 1만 원 오를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경쟁에 내몰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요. 엄마가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학원을 막.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태권도를 가든지 수영을 가든지 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영어를 가든지 수학을 가든지 갔다가 소위 얘기해서 학원 뺑뺑이를 돌고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구조. 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대책이 없이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떤 정책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AI 학습 체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AI 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의 공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에 접근이 어려워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2025년부터 초중고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입니다.
기존 교실 속 학생들의 평균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던 수업에서 벗어나 각각의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배움의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심화 학습을,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은 보충 학습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개인별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뭐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빠르고 쉽게 풀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느리고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기존 수업에서는 이러한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 교실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공교육 혁신이 개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크다 보니까 재정을 골고루 투입해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비에 이어서요, 집 문제, 그러니까 내가 살 곳, 이 집 문제도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죠라고 물어보면 역으로 또 물어봅니다. 왜 아이를 낳아야 되죠라고 묻습니다. 어허. 먹이가 없어서 서울로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못 낳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높은 주거비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네, 거기에 대한 정책이 계속 펼쳐져 왔는데 일관성이 없다 보니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주택 정책은 계속 역대 정부마다 계속 펼쳐져 왔지만 그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고 이것들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육, 교육, 주거 정책은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럼요. 네. 이것은 쭉 이제 정책으로 대책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처방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그다음에 병력 부족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이 12만 명으로 급감해서 상비 병력이 30만 명 수준으로 겨우 유지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인구가 좀 절벽 수준으로 가는 그런 위태위태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국방과 진학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는 국가 안보를 잡을 수 있는 국방과학사관학교를 설치 부안이 작년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노동력 감소라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도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우수인재 같은 정주영 인력들에게 좀 더 일정 여건을 갖추면 지역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자를 좀 더 열어주고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민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 도입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민 정책에 대한 것이고 이민청 신설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저출생 관련 문제들은요, 뭐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전체의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프랑스의 출생률이 우리나라의 2배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됐는데요. 프랑스의 출산 정책의 목표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1940년대에 이미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집단과 단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는 그 성공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인구 절벽 위험이 있는 나라다 이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야 프랑스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애를 낳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고
소통,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건데 이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에 관한 정책들을 헌법으로 규정화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함으로써 국민 공감대를 유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건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인구 감소 이 위기 속에서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이 나오면 아까 뭐 말씀도 헌법에 이걸 명시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일관성을 꼭 유지를 해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